결혼한 지 채 100일이 안 됐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일단 먼저 결혼 전 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 원룸이었는데 회사들 몰려있는 곳에 있는 원룸이라 그냥 한 달에 월세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자취하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돈 드려도 안 받으시고요. 그렇게 모아서 운 좋게 갓 분양 시작한 빌라 원룸을 알게 돼서 된 거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월세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빠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에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월세를 합치면 부모님 일 그만두셔도 노후 좀 즐기겠다 싶었고요. 제가 학비가 많이 나가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비 벌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신 거 제가 드리는 원룸 가격에서 한참 모자라요. 경제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짜고짜 너 집 있었냐고 따지네요. 결혼 전에 집이 있었다고, 근데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리를 치면서 제가 남편을 속였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시댁 용돈을 월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하다네요. 이게 왜 공평한 거죠? 그 집은 엄연히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 드린 건데, 그럼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하던가 왜 이제 와서 함께 버는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을 더 올린다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자기가 더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비슷하더라고요. 모은 현금 전부 쓸어 모으니 딱 절반씩 냈고요. 그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하고 살림 꾸리고 그러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없더라고요. 스몰 웨딩하고 웨딩 촬영은 생략했습니다. 진짜 다 반반씩 했고 그렇게 예단 예물 챙겼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댁에 용돈을 더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날뛰면서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자기네 집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준 건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나 쉽게 키웠어? 이럽니다. 진짜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해서 대답도 안 했더니 남편 혼자 씩씩거리다가 아침에 후다닥 나갔네요. 원래 출근 같이 하는데 혼자 가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점심 먹고 장문의 카톡이 왔네요. 제가 실망스럽고 자기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네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갈라서면 되니까 알겠다고,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살림살이는 제가 세탁기, TV 가져갈 테니 당신이 침대 제일 비싼 거, 냉장고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후기입니다. 어젯밤에 입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대체 뭐가 이해할 수 없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친정에 원래 돈 들이고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대요. 설마 자기가 이런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부부 공금에 손을 댔나요?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손을 댔나요? 저희 부부는 월급 각자 관리해요. 대신 월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여기서 각자 150만 원씩 저축으로 각출하고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공과금, 보험 포함 명목으로 각출합니다. 각출한 공급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비에서 남은 금액은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합니다. 공금을 제가 관리하는 건 남편이 동의해서 합니다. 엑셀로 가계부를 쓰고 그건 남편도 언제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회계 관련 직업이라 남편이 아껴 써요. 또 각자 20만 원씩 각출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은 돈을 길거리에서 뿌리든 갈아서 마시든 서로 터치 안 하고 있고요. 남편은 바로 이 부분, 각자 각출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 시댁에 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결혼 전 제가 산 집에서 나온 월세만큼의 비용을 저희 공동자산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좋다. 그럼 더 낼 테니까 당신도 더 내라.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주겠다고 그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래요. 그래도 정말 제가 남편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할 거라네요. 웃기고 앉아 있어요, 정말. 그럼 알겠다. 우리 몇 개월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인정될 거고, 그럼 그걸로 법정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오늘 신혼집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전세라서 금방 빠질 것 같다네요. 가구는 살림 준비할 때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 금액으로 딱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현금으로 주던지 감가상각비 따져서 청구할 거니까 남편한테 불리한 건 아니겠죠? 서류상으로 뭐 엮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관계가 정리가 되네요. 사실 그냥 지금은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게 절반, 진짜 이혼 생각 절반이지만 진짜 진지하게 사과하면 흔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엄마 명의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안 올 거라고 해보죠. 아마 그럼 자기가 먼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럼 저도 없던 정 더 떨어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아닌 것 같을 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조율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질 겁니다. 근데 의견 조율 없을 거예요. 또 제 미래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 다음 결혼할 때 결혼 사실 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살 거니까 숨길 일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세입자로부터 전화 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일주일은 무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뭔지. 남편 화는 출근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어제 퇴근하고 와서 진짜 뻘소리를 했고요. 그래도 갈라서는 건 좀 이러면서 만약 남편이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어요. 매우 감사하죠. 어제는 남편한테 부동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미리 말했고 혹시 제가 혼자 부동산 갔다가 또 그걸로 꼬투리를 잡을까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잽싸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는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너 태도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난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하려고 했다. 근데 너 지금 태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도 물러설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부동산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차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네요. 그때도 확정신고 기타 등등 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다 떠넘겼으면서 이제 와서는 피해자인 척 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특이사항에 주인이랑 합의하고 보증금은 2분의 1씩 임차인 각자 반환한다고 넣었어요. 이 계약서로 다 했는데 뭔 헛소리인지. 그땐 공정하게 하자고 둘 다 모든 걸 함께 하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일처리가 수월하네요. 그렇게 집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지금이라도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면 상황 돌릴 수 있대요. 그럼 그러자고 하고 대신 그 집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대요. 그러냐, 다행이다. 연애할 때 그 집 돌렸다고 얘긴 못한 건 미안하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면 왜 당신은 직장 이직하는 것도 이미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냐 했죠. 연애 때 남편이 지금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문제가 다른 거래요. 근데 난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는 건 합의할 수 없다. 당신 용돈에서 더 드리자 했더니 한숨 쉬면서 역시 저더러 답이 없다네요.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냐고요. 남편도 안 돼요. 어차피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 근데 그 기간 동안 시댁 용돈을 줘야 한대요. 아니 시댁도 가족인 거 맞는데 왜 연애 때 산 제 월세만큼 왜 제가 더 줘야 하냐고요. 저 부분에서 타협이 없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좋은데 꼭 우리 부모님 빨리 유산 남기길 바라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시댁 아파트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까 하면서 디데이 설정해두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저더러 말이 안 통한대요. 이런 말은 텍스트로도 쓰기 쉽네요. 결국 갈라섭니다. 그리고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으니까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던 차에 남편이 말하길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대요. 자기는 사기당한 거고 그래서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래요. 또 제가 혼인을 빌미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으니 혼인 빙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항도 고소할 거래요. 그게 없어진 게 언젠데. 그리고 우린 결혼식 올린 사실혼이다. 고소하든지 말든지 고소하라고 싹 모아서 하라고 하고 대신 사실 여부 입증 안 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 걸 거라고 했고요. 그 집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 여부 조사할 거래요. 명의 이전했고 증여세, 취득세 다 냈는데 무슨 소리인지.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그냥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등본만 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피곤하게 정 떨어지게 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 폭탄 소송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쌈박질 하는 거 보시고 피곤하셨죠? 저희 이렇게 갈라서요. 연애 때는 적당히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었어요. 결혼 결심할 때도 그냥 보통 남자들 다 하듯이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비바람쯤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고 했고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직장 옮긴 문제는 어차피 남편 결정에 따라 옮기든 말든 할 거니까 말 안 해도 서운하지는 않았고요. 남편이 돈 어디에 쓰는지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일정 금액 내놓았으니까요. 근데 때마침 모은 돈이 똑같아서 반반 결혼하게 된 겁니다. 꼭 반반씩 내자 이런 건 없었고요.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반반이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진행돼서 남편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상한 걸 느낄 수도 없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인간만도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장남으로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에게 성격도 싹싹했기에 집안에서 많은 이쁨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었지만 머리가 나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상을 졸업하여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었고 남동생은 집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시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들어갔었죠. 동생은 열정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좁디 좁은 저희 집에서 매일 새벽까지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자신이 기필코 반드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말을 하던 아이였죠. 그런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참 행복했었죠. 동생이 데려온 올케는 첫인상부터 서울 여자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동생만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었고 졸업 후에 직장도 서울로 구해서 다녔기에 동생이 데려온 서울 여자는 저희 집에 많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말투나 옷 입는 것 등등 서울 깍쟁이 여자처럼 부모님께 인사드리던 나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생은 결혼하고도 잘 살 거라 생각해서 저희 집은 없는 형편에 빚까지 내서 동생 명의로 집까지 해줬죠.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이 깨진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겁니다.
정말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꿈만 같았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엄마를 겨우 모시고 동생의 장례식장에 도착하고서야 정말 동생이 죽은 걸 실감했었죠. 동생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막 5살이 된 딸아이 하나와 올케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치렀을지도 모를 동생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올케가 글쎄 부산에 내려와 자기 딸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버리다시피 맡기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의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딸아이가 졸라서 왔다는 말을 했고 그 길로 조카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죠. 올케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던 동생 명의로 해준 집이 자기에게 상속이 되자 그 집까지 다 팔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정말 그 올케를 잡기 위해 알아봤으나 상속도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저희가 어떻게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시간이 흘러 천신만고 끝에 올케와 연락이 되어 조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말에 자기는 모른다며 고아원에 내다 버리든지 우리가 키우든지 정씨 집안 자손이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 뒤로 알고 보니 이 짐승 같은 여자가 바람까지 나서 저의 동생 재산까지 꿀꺽해서 재혼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새 남자가 자식 딸린 게 싫다고 해서 저희한테 버렸던 거고요. 돈이라도 내놓으라니까 올케는 자기 재산이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내놓긴 뭘 내놓느냐며 비꼬더군요. 덕분에 진짜 돈도 돈이지만 돈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 괘씸하고 올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진짜 초상을 한 번 더 치른 것처럼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만 해도 동생이 죽고 나서 올케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여기고 불쌍하다고 이걸 어떡하냐며 저희 엄마가 음식도 계속해서 보내고 필요한 거 있을 때 저희한테 모두 요청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심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전 재산까지 싹 다 정리했다는 게 저는 너무 분하고 치가 떨리더군요. 근데 어쩌겠어요. 올케는 그렇게 도망가고 조카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조카는 자신이 버려진 걸 지금도 이해를 못했는지 매일매일 엄마는 언제 오냐며 물었고 그런 조카를 껴안아주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세상이 망하는 듯이 우는데 그 꼴을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아무래도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유어갔는데 올케는 저짓거리까지 하고 나니까 조카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우리 부모님 상까지 치를 것 같아서 무작정 일단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과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요. 저는 은행원이었죠.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한 명까지는 더 먹여 살릴 여건이 되었고 남편도 솔직히 좀 탐탁지 않아 했지만 모든 걸 받아들여줬습니다. 제가 죽은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에 어차피 둘째 낳았다고 치자고 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동생 딸보다 1살이 많았거든요. 사촌 동생이 앞으로 여동생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은 사려 깊게 생각을 하더니 사촌 동생이 많이 힘들겠다며 앞으로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아들 덕분에 조카가 딸로서 저희 가족으로 생활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조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조카도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참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저의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조카가 엄마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기까지 3년이 걸렸었네요. 그렇게 조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정말 저의 친동생의 자식이지만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늦게 생긴 제 딸은 제 친동생이었던 아빠를 닮았는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엄청 잘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뭔가 공부 잘하는 타고난 유전자 같은 게 정말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 아들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조카딸은 정말 영특했어요. 별다른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전교 등수를 놓치는 법이 없었고 저에게 칭찬받는 게 좋다며 공부를 취미 삼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공부하는 조카가 이뻐서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며 제가 퇴근 후에는 딸의 공부도 항상 체크해주고 정말 친아들과 다를 바 없이 키웠습니다. 그런 조카딸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시험을 쳐서 의대에 입학하던 날은 정말 입학 소식에 조카딸의 손을 잡고 제 친동생의 무덤에 가서 한참을 울었었네요. 무덤 앞에서 저는 말하기를 네 딸 내가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내 딸이 되었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당당하게 의대를 합격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딸이 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빠 같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병원에서 응급실만큼 전쟁터인 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기 아빠의 죽음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간다는 조카딸을 전 차마 말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조카딸이 전문의까지 되고 나서 1년가량 지났을 무렵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올케년이 찾아왔습니다. 말라붙은 얼굴에 보톡스를 얼마나 맞고 성형은 어찌나 많이 했는지 옛날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풍기는 분위기가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어디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에 찾아와서 버린 딸을 찾냐니까 올케는 말하기를 당연히 내가 친엄마이고 내 혈육이니 찾는다며 소리 지른 그 올케의 뺨을 저는 내리쳤습니다. 그 후 올케년에게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아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딸한테서 친모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몹시도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그 미친 올케는 조카딸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쳐들어와서는 자기 딸이 낳아준 친엄마를 버린다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고 결국 병원 원장실까지 불려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도대체 버릴 때는 언제고 제가 그래서 올케에게 바로 연락하니까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저랑은 할 말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냐니까 자기 딸이 자기 낳아준 친엄마랑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뻔뻔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올케는 하나 남은 자기 딸에게조차도 질리게 만드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에도 딸이 일하는 병원에 몇 번을 계속 찾아오자 조카딸은 경찰에 신고하여 협박죄, 폭행죄로 고소했고 양육비도 모조리 고소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돈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올케는 저희에게 싹싹 빌며 자기가 사실 지금 돈이 얼마 없다며 이 돈마저 빼앗아가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면서 제 친동생이자 정신나간 올케의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난 재혼한 남자는 알고 보니 글쎄 지독한 알코올쟁이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후에 자기도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재혼한 남편 그놈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자기 돈까지 다 들고 가서는 부도까지 내버렸고 결국 재산도 지금 거의 모두 바닥이 나서 이혼했다고. 그렇게 자기는 혼자 지내다가 너무 외로워서 딸 생각이 나서 찾아왔는데 딸이 의사가 되었다는 말에 잠시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고소 좀 취소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올케는 그놈이랑 무슨 사기까지 연루되었는지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경찰서 또 오면 큰일 났던 거였죠. 결국 올케는 그 전에 죄를 지은 형 때문에 법정 구속이 바로 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까지 되어 실형을 받아 현재 감옥에 있네요. 제가 감옥까지 찾아가서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찾아와서 어줍잖은 기생충 짓거리 하면 그땐 감옥에서 아주 평생 썩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니 얼씬도 하지 말고 만약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필히 가중처벌이라고 말을 하니 감옥은 무서운지 벌벌 떨더군요.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제 친동생은 결혼을 한 건지 마음 같아서는 아주 그냥 영원히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